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도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인사를 할 때 편안하게 지내셨는가 하고 묻곤 합니다. 그럼 편안하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알긴 알겠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 무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국어사전에서 편안하다는 편하고 걱정 없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또 국어사전을 찾아봅니다. 편하다라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지 아니하여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자로는 편안하다를 어떻게 적을까요? 편안하다는 편한 편자와 편한 안자를 써서 편안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대편, 소편, 혹시 냄새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서는 대편, 소편이라고 읽으시면 아니리 옵니다. 대변과 소변 이렇게 읽으셔야만 합니다. 대변과 소변은 바로 똥과 오줌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편할 편자는 똥, 오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던 글자입니다. 그러다가 변하여 편안하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다라고 할 때에는 편으로 발음이 되고 똥, 오줌 할 때는 변으로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할 때 편은 똥과 오줌을 잘 싸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음식들을 잘 먹고 똥과 오줌을 잘 싸는 것이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편한 안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편한 안자는 집을 뜻하는 집면자와 계집여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에 여자가 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해질까요? 여기에서 여자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집에 건강하게 계시면 온 집안이 편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 갔다 오면 맨 먼저 찾는 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밥 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어머니는 하고 어머니의 안부부터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한자 말인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음식을 잘 먹고 똥과 오줌 잘 싸고 있으며 집안에는 어머니가 아픈 곳이 없이 잘 계신가 하고 묻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냄새나는 똥과 오줌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으니 말이 나온 김에 똥과 오줌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똥과 오줌을 두 글자로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한자로 말입니다. 분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럼 분뇨는 한자로 어떻게 적을까요? 분뇨는 한자로 똥분자와 오줌 요자를 써서 분뇨라고 적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냄새가 나는 똥과 오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똥분자를 자세히 보면 쌀미자와 다를 이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냄새가 나는 똥은 맛있게 먹은 쌀이 다르게 변한 모습일 뿐입니다. 사실 똥은 우리가 먹는 쌀과 같은 음식이 변해서 변으로 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줌은 무엇일까요? 오줌은 물이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 요자에 물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검시자는 죽은 사람을 그린 것으로 생명을 다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오줌 요자는 이미 생명이 다한 죽은 물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자 알고 보면 별거 아니지요? 시작부터 냄새나는 똥과 오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자성어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귤화
귀지와 출세하여 성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 자랑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금의 환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연명이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 사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사자성어는 두둥, 남과일문과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일몽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나라 덕종 때 광릉에는 순오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근처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피로와 졸음을 견딜 수 없어 그 나무 그늘 아래 드러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선가 보랏빛 관복을 입은 두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괴한국 임금의 명을 받고 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순호부는 얼떨결에 그 사나이들을 따라 느티나무 밑에 큰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가자 커다란 성문이 보였고 물의 현판에는 대괴한국이라는 금색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문이 열리더니 왕이 나와 순호분을 반갑게 맞아들였으며 성대한 환영잔치를 열어주고 나서는 사유로 삼았습니다. 순호분은 평범한 시골 사람에서 갑자기 부마가 되어 부귀와 영예를 누리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말했습니다. 자네 궁궐에서 이렇게 호송세월 하는 것보다 외직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어떤가? 마침 남가군 태수 자리가 비어서 누굴 보낼까 하는 참인데 말이야. 남가군은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괴한국 안에서도 가장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요지인데 그동안 거쳐간 태수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 지역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순후부는 두말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남가군의 태수로 부임한 그는 법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하고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해주는 등 최대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남가군은 불과 2년 안에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송덕비를 세우고 감사와 칭송의 노래로서 그 은혜를 보답했습니다. 이러한 치적이 조정에 알려지자 왕은 기뻐하며 순후분을 불러올려 재상에 앉혔습니다. 순후분은 남가군에서 행한 경험을 살려서 나무랄 데 없이 국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명성은 높아졌고 영향력은 왕을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갑자기 죽는 가정의 슬픔이 불행의 시작이라면 이웃 단라국의 침공은 그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왕명을 받아 대장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맞서 싸웠으나 적을 너무 얕잡아 보는 바람에 패하고 만 것입니다. 패전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사이라는 신문 덕이었습니다. 패전의 충격으로 여론이 뒤숭숭해지자 지금까지 순후분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던 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순후분의 잘못이 큽니다. 그는 전하께서 어여삐 하심을 기화로 국권을 농단하고 추종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번 패전으로 그의 무능이 검증되었으니 내치심이 마땅할 줄 아옵니다. 여러 가지 조짐으로 보건대 도성을 옮겨야 하며 이 역시 순후분이 왕의 상서로운 얘기를 손상한 탓입니다. 그러니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순후분을 헐뜯고 나서자 어쩔 수 없어진 왕은 일단 그를 연금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순후분이 억울함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왕 역시 인간적인 갈등이 없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자네 심정을 과인이 어찌 모르겠는가. 다들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도리가 없네. 내 딸도 죽고 했으니 이날에 자네가 미련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지.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왕은 순우분을 불러 이렇게 말했고 순우분 역시 그러는 게 좋겠다 싶어 어전을 불러 나왔습니다. 그 순간 순우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자기는 느티나무 밑에 드러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의 부귀영화와 우여곡절이 한낮의 긴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느티나무 뿌리 쪽을 살펴보니 커다란 개미굴이 있었고 그 구멍을 파들어 가자 훨씬 넓은 공간에 무수한 개미들이 커다란 왕개미 2마리를 옹위하며 바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하, 순우분은 탄식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괴한국이었고 왕개미는 국왕 내외였던 것입니다. 느티나무 남쪽으로 휘어진 가지 밑에도 개미굴이 있어서 개미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바로 그곳이 남가군이었던 것입니다. 순우분은 개미굴을 원상태로 해놓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느티나무 쪽에 가봤더니 개미굴은 흔적도 없었고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목격한 수도를 옮기는 논의의 현실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깊이 깨달은 순우분은 집으로 돌아와 두문문출하고 삶의 모든 쾌락을 멀리한 채 도학에 정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사 모두 남가일몽일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남가일몽에서 쓰인 글자들을 한 글자 한 글자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일몽은 남녕 남자와 자루가자 그리고 한일자, 꿈몽자 이렇게 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글자는 남녘 남자입니다. 남녘 남자는 남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원래 남자는 악기로 사용하던 종의 일종을 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자의 갑골문을 보면 상단에는 걸개가 있고 그 아래에는 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종의 일종을 그린 것이었지만 일족이 남쪽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종이 남쪽에 걸려있던 것이기 때문에 남쪽을 뜻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자루가자입니다. 요놈은 나무 목자에 오를 가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오를 가자는 꽃갱이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루가자는 곡괭이와 같은 농기구나 도끼 등의 나무로 만들어진 자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가자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한일자입니다. 이 글자는 하나라는 뜻을 가진 아주 쉬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요놈을 하나라는 뜻으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오로지 그리고 모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은 아주 재미가 있는 말입니다. 요놈은 일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일절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일자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한일자가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일체가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한일자가 하나 또는 절대로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일절로 읽어야 합니다. 즉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하는 말에서는 일절이 되는 것입니다. 쉬워 보인다고 쉽게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쉽다고 생각했던 놈이 더 어려운 놈인 법입니다. 세상에는 쉽게 볼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놈은 꿈몽자입니다. 꿈몽자는 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몽자는 풀초자와 눈목자 그리고 덮을멱자, 저녁석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갑골문을 보면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잠자리에 들어
꿈을 꾸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눈과 눈꺼풀은 풀초자와 눈목자로 변하였고 침대는 덮을 멱자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녁 석자가 더해지면서 꿈목자는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라는 글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자성어는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낭중지추는 말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주나 강한 개성은 도드라져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전국시대 말엽, 조나라 해문왕 때 진나라가 조나라를 침공했습니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나라는 초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외교사절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이 막중한 대임을 수행하는데 누가 적임이겠소? 조나라 해문왕은 신하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왕의 아우이며 재상인 평원군 조승이 최적임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평원군은 국가 운명을 건 외교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평원군은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식객들 가운데 쓸만한 제주꾼으로 20명을 선발하여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19명은 어렵지 않게 선발을 했으나 나머지 1명이 문제였습니다. 재능이 있고 말 재간이 탁월하며 반짝이는 재치를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런 인물이 얼른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원군이 고심을 하고 있을 때 한 식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공, 저를 데려가시지요. 평원군이 보니까 기억에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모수라고 하옵니다. 내 집에 와 있는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제 3년째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평원군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뛰어난 재주는 숨겨져 있어도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밖으로 뛰어나와 남의 눈에 띄는 법인데 그대는 내 집에 온 지 3년이나 되었는데도 그러지 못했군그려. 그야 상공께서 한 번도 저를 주머니에 담아주시지 않았으니 튀어나오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주머니에 담아만 보십시오. 송곳 끝뿐만 아니라 자루까지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이 재치 있는 대답에 평원군은 표정이 금방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평원군은 당장 모수를 수행원으로 선발하여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윽고 초나라에 도착한 평원군은 왕에게 선물을 진상하고 동명체계를 입술이 닳도록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고개만 끄덕일 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는 평원군을 보다 못한 모수가 칼자루에 손을 대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맹하면 이익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이치인데 임금께서는 왜 그처럼 망설이십니까? 빨리 결단을 내리십시오. 왕은 깜짝 놀람과 동시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저 버릇없는 자가 누구냐? 죄송합니다. 제 수행원이옵니다. 평원군이 쩔쩔매매 대접하자 왕은 모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과인은 지금 너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건방지게 끼어들지 말고 물러나 있으렸다. 그러나 모수는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유창한 언변으로 동맹을 역설했습니다. 비록 그 말투는 무례하기 짝이 없었지만 왕은 불쾌한 기분으로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설득을 당한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시원스럽기 그지없소. 과인의 무례를 용서하시오. 동맹을 허락하겠소. 감사오나 말씀만으로는 의미가 적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의식이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모수는 비둘기와 개와 말에 피를 담은 술잔을 왕에게 올려 먼저 한 모금 입에 대도록 한 뒤 평원군도 마시게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이로써 하늘이 내려다보는 앞에서 두 나라의 동맹은 결성이 되었습니다.
평원군은 모수 덕분에 목적을 이룰 수 있었고 국빈의 좋은 대접을 받은 다음 기쁜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평원군이 모수를 어떻게 예우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모수사천이라고도 합니다.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에는 주머니 낭자, 가운데 중자, 갈지자, 송구추자 이렇게 네 글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주머니 낭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낭자는 획수도 많고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주머니는 본래 작은 소지품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후에 옷이나 가방에 천등의 옷감을 덧대어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주머니 낭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옷의 자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그럼 호주머니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고유의 옷에는 원래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에 붙어 있는 형태의 주머니가 등장하기 전에는 물건을 휴대하기 위해 허리나 끈에 매다는 별도의 주머니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주머니들은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와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옷에 부착된 주머니가 등장하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 유럽에서부터입니다. 남성복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주로 동전이나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옷에 부착하는 호주머니가 들어온 것은 청나라 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청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신기한 새로운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청나라를 오랑캐 나라라고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물건들에는 앞에 오랑캐 호자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자와 순 우리말인 주머니를 더해서 호주머니가 된 것입니다. 호떡 그리고 호밀 등과 같은 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는 바로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나 속, 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전에는 가운데 중자가 무언가를 꿰뚫는 모습을 그렸던 것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갑골문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것이 군 진영에 깃발을 꽂아놓는 모습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중자는 진지 중앙에 펄럭이는 깃발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중자가 중앙이라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 때로는 속이나 안과 같은 사물의 중심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글자는 갈지자입니다. 이 글자도 아주 쉬운 글자이고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는 글자이지만 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갈지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입니다. 갈지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그칠 지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갈지자가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지금은 갈 것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갈지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글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글자는 송곳추자입니다. 송곳은 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쇠금자가 떡하니 있고 그 옆에 새추자가 있는 것입니다. 새추자 요놈은 여기에서는 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추자 요놈은 은근히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추자 요놈은 새나 높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새추자를 보면 새의 머리와 날개, 꼬리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새를 표현한 것입니다. 새추자 요놈은 지 혼자 쓰이기보다는 다른 글자와 짝해서
새의 특성이나 새의 종류와 같이 새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다 보니 어느새 사자성어 남과 지문과 낭중지추가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남과 지문과 낭중지추에서 쓰인 한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지문에서는 남령 남자와 자루가자, 그리고 한일자, 그리고 꿈몽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낭중지추에서는 주머니 낭자와 가운데 중자, 갈지자와 송곳추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화의 시대에 맞춰 일본과 관련된 썰렁한 아주 개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만한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낚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어종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물고기든지 다 잡아냅니다. 두둥.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나카입니다. 다나카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다 낚아 올리는 낚시꾼의 왕입니다.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나카를 항상 따라다니는 조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참고로 이 사람도 일본 사람이고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다나카도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둥. 이 사람 이름은 바로 미끼사와입니다. 미끼가 없으면 세상에 둘러없는 낚시왕이라 하더라도 낚시를 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은 색다르게 속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속담은 세상에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울 것 같으면 체면도 차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빌부터 아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꼬아 하는 속담이 가내가 붙고 쓸개가 붙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로움을 줄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붙고, 또 저 사람이 이로울 것 같으면 약삭 빠르게 저 사람에게 붙어서 친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찾아 행동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따돌림을 당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속담에 딱 어울리는 재미있는 시조가 있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시조를 지은 사람은 조선 성종 때 기생 소춘풍입니다. 소춘풍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씨가 곱고 미모가 뛰어났으며 머리도 총명했습니다. 소춘풍이란 이름은 봄바람이 웃는다 라는 뜻으로 인생을 우습게 본다는 뜻 같기도 하고 기방을 찾는 남자들의 바람길을 비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름값처럼 남자들에게 당당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라도 풍류를 모르면 절대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맞는 남자라면 거침없이 그것들만의 풍류를 즐겼습니다. 게다가 풍자와 해학과 기지까지 뛰어나 소문이 널리 퍼져 당시 임금이던 성종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선상기로 뽑혀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선상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선상기는 바로 두둥. 나라에 큰 잔치가 있을 때 각 지방에서 뽑아 올리던 기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하루는 성종이 여러 대신들과 함께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왕은 소춘풍에게 명하여 대신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문사들을 칭찬하라 명했습니다. 소춘풍아, 여기 여러 대신들에게 일일이 권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라. 이에 거행하겠나이다. 첫 잔을 임금께는 감히 드리지 못하고 영의정 자리로 가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성덕을 노랬습니다. 태평성대로다 어즈버 태평연월이로다. 격앙가 드높으니 이하니 성세런가. 순임금 계시건만 요임금이 바로 내님인가 하노라. 성종을 요임금에 빗대어 아부를 아주 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춘풍은
이주 판서 앞으로가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당우를 어제 본 듯 한당송 오늘 본 듯 동고금 달살이 하는 명철사를 어떻하고 저설 때 역력히 모르는 무부를 어이 쫓으리. 여기에서 당우는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던 요손시대를, 한당송은 경학이 융성하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고금 당사리는 고금의 일을 두루 알고 사리에 밝은 것을, 명철사는 명석하고 사리에 밝은 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요순을 어제 본 듯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오늘 본 듯 고금을 두루 알고 사리에 밝은 명철한 선비가 어떻다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무인을 어찌 쫓으리. 누가 보아도 무관을 무시하는 희롱조의 노래였습니다. 무인들은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이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는 소춘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는 무관에게 다가가 술잔을 올렸습니다. 암말은 희롱이라 내 말을 허물마오. 분신무신 일체인 줄 나도 이미 알고 있사오니 두어라 용맹 늠름한 무부 아니 쫓고 어이하리. 무관들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술자리가 어색하게 돌아갔습니다. 성종은 참은 놀랐지만 결말이 어찌 되어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춘풍은 문관과 무관들을 보고 싱긋 웃으며 다시 노래 한 가락을 멋들어지게 뽑아냅니다. 제 나라도 큰 나라요 초나라 또한 대국이라. 조그만 등나라가 제 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었도다. 두어라 둘 다 좋으니 제 나라 초나라도 섬기리라. 아주 절묘한 응답이었습니다. 등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대국인 제 나라와 초나라 틈바구에 끼어 있으니 제 나라인들을 어찌 무시할 수 있으며 초나라인들을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나의 난군을 알고 한결같이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춘풍, 나는 한마디로 간에도 붙었다, 쓸개에도 붙었다 하면서 살겠다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주택 없는 문무백관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에 성종은 크게 기뻐하며 값비싼 많은 물건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성종과 소춘풍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시기의 오만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항상 편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